자, 페이지는 236페이지 오투로 볼게. 이거 내가 전에 실시간 강의로 설명하면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할게요. 왜? 아니.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생태계. 자, 생태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체로 시작을 하여서 하나의 개체들이 여러 가지들이 모이게 돼서 어떤 것을 이루게 되느냐? 개체군이 됩니다. 이 개체군들이 모이게 되면은 군집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그치?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군집들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생태계에는 어떠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는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살아있지 않은 물질들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물, 공기, 온도, 또 뭐 있냐? 토양, 또 뭐 있지? 마지막 하나? 빛. 그렇지, 빛. 이렇게 총 5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생태계를 조절해주고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생물적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생물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생물적 요인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하게 돼요. 크게 3가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열심히 생산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라고 불러요. 자, 이 생산자는 흔히 쉽게 얘기해서 본인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섭취할 수 있고 스스로 만드는 애들을 다 생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어? 대표적으로 식물. 여기에는 다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는 생산자가 열심히 만들어온 영양소를 섭취하여 살아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 동물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똑같은 플랑크톤인데 식물성이 아니고 다른 애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이 친구가 좀 중요해. 뭐냐면은 분해자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계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분해자 같은 경우는 식물이 죽거나 동물이 죽게 되면 그 유해가 남겠지. 시체라든지 사체가 남게 될 텐데, 그것들을 분해시켜 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세균이 존재하고, 그리고 곰팡이, 버섯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저 비생물적 요인이랑 생물적 요인을 왜 공부를 하게 됐느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거나 되게 좀 의미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뜻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겠죠. 뭐냐?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 세 친구들도 서로 뭐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236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 비생물적 요인이 물, 공기, 온도, 토양, 빛 총 5가지 존재한다 그랬지. 이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을 받는다고 했어. 어떠한 작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빛과 생물입니다. 딱 하나, 3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일조 시간. 오케이? 이 3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빛의 세기. 자, 세기가 강하게 비치는 곳이라면은, 첫 번째, 강한 거를 빨간색으로 할게. 강하게 비추는 곳. 빛의 세기가 강하게 비추는 곳이라면은, 식물의 울타리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울타리 조직도 두꺼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지?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도 어떻게 된다? 얇아지게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빛의 파장이에요. 자, 빛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광선, 즉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빛을 우리 뭐라고 해야 돼? 햇빛에서 내려오고 있어. 근데 바닷물 같은 경우는 물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오지 않고 표면까지만 도달하는 빛이 따로 있고 중간 깊이, 제일 깊은 깊이까지 도달하는 파장이 따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짧게 도달하는 친구가 누구지?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빨강. 그렇지. 빨간색 때문에 즉 이걸 적색광이라고 하죠. 내가 초록색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적색광이 도착하는 곳에는 어떠한 식물들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 녹조류. 그쵸? 녹조류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 단계는 누가 도착하는 거야? 황색광. 그렇지. 황색광이 도착하는 거죠.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 황색광이 도착하는 중간 지점에는 어떠한 식물들이 나타나는 거냐면은 갈조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청색광이 도착하는 곳에는 어떠한 식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홍조류가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세 친구도 있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됐지? 따로따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 1조 시간. 자, 1조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북유럽 가보게 되면은 노르웨이나 그런 데는 백야 현상이라고 혹시 알아? 해가 지지 않고 떨어지다가 갑자기 다시 떠올라. 뭐냐면은 밤이 없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백야 현상. 그런 거에도 우리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1조 시간 때문에 누구들이 영향을 받냐면은 식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개화 시간, 즉 꽃이 피는 시간. 여러분들 흔히 하는 문구점 이름 모닝글로리라는 거 알죠? 모닝글로리가 무슨 꽃이야? 해바라기. 응? 나팔꽃이죠? 나팔꽃이죠. 선플라워지? 해바라기는? 어쨌든 나팔꽃 같은 경우는 왜 모닝글로리냐면은 아침 태양빛에 꽃이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닝글로리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 1조 시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친구는 온도와 생물이에요. 사실 온도와 생물은 굉장히 쉽다. 왜? 여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중위도 지방에서 사는 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한 뭐 5cm라고 한다면은 북극 여우 같은 경우는 열을 최대한 많이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작고요. 사막 여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열을 빨리빨리 방출을 해야 돼. 그래서 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식물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가 가장 대표적이죠. 꽃이나 잎에 털 비슷한 게 나 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써주자면 첫 번째, 동물 같은 경우는 여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예시들은 특히나 어떠한 예시들이 나올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림이 저는 이뻐서 동백나무를 쓸게요. 이렇게 온도와 생물은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빛과 생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써본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물. 자, 물과 생물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 바로 식물 중에서는 누구? 선인장. 그쵸? 이파리가 얇아져가지고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선인장 중에서도 이파리가 그렇게 가시처럼 바뀐 게 따로 있고 줄기가 그렇게 바뀐 경우도 있어가지고 선인장도 종류가 나뉜다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 증발 방지와 수분 손실 최소화하는 것, 특히 여기 나오는 것이 도마뱀이 등장을 합니다. 도마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야 되는 동물 중에 하나야. 그런데 사막에 사는 도마뱀들은 물을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거나 수분 증발을 방지를 하는, 그렇게 진화하게 된 것이 바로 도마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방금 내가 얘기했던 식물 같은 경우는 누가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인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토양과 공기는 한꺼번에 쓸게요. 토양 그리고 공기. 자, 토양과 공기에서 우리가 하나씩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겠지만 조금 간소화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토양 같은 경우는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두더지랑 그리고 지렁이가 많아야지 토양이 어떻게 된다? 비옥해진다. 됐어?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공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는 흔히는 못 봤고요. 조금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 같은 거 하나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아. 공기를 이용해서 생물들이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광합성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여기까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또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 무엇이냐? 사람도 뭐다? 생태계의 일부다. 자, 아주 감명 깊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하자. 아주 감명 깊게 책을 한 단원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가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에서 생태계 구성을 공부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